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대선 4개월 전 참 조용합니다. 여야 진영은 결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굴신의 집단이니 이 검찰 수사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대장동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파고드는 끈질긴 집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이제 카메라를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인가요? 이준석은 그런 문제보다는 윤석열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감나라 대추나라 끼어들기 바쁘고 중진들은 선대위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경쟁을 하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이 검찰은 유동규의 배임 수사에 딱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배후를 캐고 책임을 질 핵심 몸통을 건드리다가는 대선 개입이라는 레드카드를 받을 테니 그럴만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검찰 수뇌부가 친정권 1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은 지금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미 대장동 게이트의 피로감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백현동 게이트 같은 초대형 사건은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는 지지부진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공수처가 윤석열을 온갖 잡동사니 같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와 무게가 다릅니다. 서초동 법조계에 놔두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건이 근수가 다르다. 말하자면 고발사주 같은 사건을 키워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운들 대중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박지원 조승원이 의심받는 제보사주 사건은 더러운 정치 공작을 넘어 국기를 물랑게 한 권력의 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니 고발사주 사건을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웅과 손준성을 고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고 그걸 국힘 게이트라고 하는 역공을 펴거나 엉뚱하게 고발사주로 물고 내려지는 이재명과 여권의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터진 요소수 대란이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줄을 섰는데 빈몸으로 돌아 나오더군요. 요소수 부족으로 디젤 화물차가 움직이지 못해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요소수 부족은 왜 일어났을까요? 국내 요소 공장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2011년경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요소는 석탄에서 아모니아를 추출해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호주와 석탄 분쟁을 하던 중국이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요소 수출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자 90% 넘게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던 우리의 수급 구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요소 확보에 비상을 걸고 국내 비축량을 뒤지다가 얼마 되지 않은 군 보유 물량까지 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은 평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요? 야당이 문 정부의 실정 리스트에 요소수 대란을 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야당은 요소수 대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대장동에서 일제히 요소수로 공격 방향을 틀었습니다.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면서 국민께 사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이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을 따진 의원은 없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은 겁니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식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급난의 징조를 무시했다면서 군의 요소수 비축 물량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마저 논의되는데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행태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의원이죠. 이 유승걸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2년 전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을 막았을 때와 현재의 문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일본이 수출 제한에 보여줬던 그 의지의 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후보답게 이 문제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보다 협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가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 야당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제 정말 정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공방도 시달하고 요소수 대란이 뉴스를 장식한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후보의 아내 김혜경이 낙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일정이 그 때문에 취소됐다는 뉴스가 열동률 높은 뉴스였습니다. 김혜경이 낙상 사고로 입원했다가 곧 퇴원했다는 뉴스인데 어떤 사고인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체가 바닥에 부딪혀서 119 구급도로 이송됐고 어제 아침 모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에 집에서 안정 중이다 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저는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이 난 필요고 싶다. 참 감성적입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감성적 접근이 정말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공박을 벌였던 여배우 스캔들이나 형수에게 한 욕설 논란도 쑥 들어갈 판입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총괄선대위원장 취임이 확실한 김종인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김종인이 캠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느니 그 과정에 정권을 달라고 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권성동은 페이스북에서 마치 윤석열과 김종인 사이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전권을 달라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인 자신과의 만남에서도 김종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뒤에 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김 전 위원장님은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당을 재건해 주신 분이며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에게 많은 지혜와 경륜이 담긴 조언을 해 주셨다. 과연 그렇습니까? 민주당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가 지난 총선 때 자유한국당으로 펄쩍 건너와서 선거를 말아먹고 황교안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눌러앉아서 비대위원장으로 허송세월한 분이 아니라 당을 재건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획역한 공을 세운 분이라는 걸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금 20, 30대의 지지에 목말라하면서 보수 인사도 우파 인사도 아닌 좌우를 넘나드는 노예한 정객을 선거 승리의 마지막 퍼즐로 여기는 그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어쨌든 권성동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위원 구성의 정권을 요구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갈등설은 이미 많은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이 판에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간의 갈등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아침 라디오에 나가 오세훈과 홍준표, 이준석의 공통점은 선거를 시작할 때 언더독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규모가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사람이 많아 젊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후보 옆에서 관계자는 또는 후보의 척근은 이라는 익명기사를 내면서 장난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한마디씩 할 타이밍인데 나서는 순간 거강꾼 하이에나라고 지목될 수 있으니 잠잠한 편이라며 이렇게 자신의 참견을 정당화했습니다. 저와 김종인 위원장의 지속적인 언급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맞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김종인과 이준석은 캠프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대위원장 취임도 하지 않은 김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리 사냥꾼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들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고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원래 유력 대선 캠프에는 법조인 500명, 언론인 500명, 교수 2000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줄을 섭니다. 캠프에 사람이 북적이는 것으로 세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걸 염려하는 김종인을 비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자신은 자리 사냥꾼이 아니며 자신이 말하는 파리떼가 아닌 것이며 이준석이 말하는 하이에나가 아닌 것입니까? 윤석열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는 소수정예 취재의 대통령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집권 후에 소수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늘 흐르고 이것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수정예가 대통령 측근을 만들고 결국 대통령의 유사 독재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결국 용인술 문제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물을 쓰고 자신부터 전횡에 나서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이준석이 자신의 존재감을 더 내리는 생각이 있은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 캠프가 대선 콘서트를 조직선거로 잡고 수백만 장 임명장을 뿌리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했다.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 지금 감정 싸움 하자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벌이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4.2%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62.9%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1%, 민주당은 34.4%로 민주당은 이재명과 동반 추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25.9%, 국민의힘 지지율은 46%, 양당의 격차는 무려 20.1%포인트였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과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민심의 차이는 큽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이재명과 지지도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대차를 보였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는 윤석열 42.3% 그리고 이재명 34.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 조사는 윤석열 43.0% 그리고 이재명은 31.2%.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 4자 가상 대결도 대동소이합니다. 윤석열 46.2%, 이재명 34.2%, 안철수 4.3%, 심상정 3.7%. 12%포인트. 이 두 사람 차가 이 정도 나는데 이런 대차면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역전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1.8%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지난 조사 때 18.8%에서 41.8%로 급상승하면서 무려 23%포인트나 치솟아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 역시 34.5%에서 48.2%로 13.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당 지지도 차이가 20.1%포인트가 나고 문재인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 부정평가 차이가 이런 대차인데다가 후보 지지도 차이가 10% 이상 벌어진 선거에서 진다면 그건 후보에 문제가 있거나 엄청난 대형 사건이 그러니까 변수가 터졌을 경우입니다. 객관적 지표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세대 간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해결할 후보로서 대중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 이재명이 20, 30대에 공정의 이미지를 심어주긴 애초에 틀린 데다가 기본소득을 내세운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겐 돈 뿌리기가 그들이 암울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를 약속하는 후보는 윤석열일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청년 세대가 공작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우려할 점은 남아있습니다. 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60.1%, 찬성 32.8%입니다. 재난지원금에 환호하던 국민의 시선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8.2%로 반대 36.6%를 압도했죠.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지원금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31일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말했는데 4일 우원식은 25만 원을 말했고 다시 정책위 의장 박안주가 20만 원을 말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20만 원 지급도 약 10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송영길의 말이 걸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이름도 슬쩍 바꿨습니다. 위드 코로나 국민위로금.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그칠 세수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국제상환이나 지방교부금 등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장꾀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세수는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고가는 이재명이 말한 대로 꽉꽉 찬 게 아니라 텅 빈 지 오래입니다. 국민이 그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명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선진국과는 달리 확장 재정을 멈추지 않으면서 내년에도 77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그래서 1068조 3천억이나 됩니다.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율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에 가장 빠르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에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는 꾀를 낸 것은 이런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열쇠가 분명해지자 금권 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파격적인 손실 보상을 공언했습니다. 무려 50조입니다. 지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겁니다. 윤석열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이유는 투입한 예산 대비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언론은 이를 두고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공약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며 이번 대선을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말해온 윤석열이 자신 역시 포퓰리스트라는 언론의 지적에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그는 50조를 말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어디를 고쳐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보관 정도는 내놓아야 했습니다. 50조 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의 12분의 1입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통할 수가 없지만 지출 경쟁만으로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법무부가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뒤끝이 대단합니다.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의 자백회의 진정을 토대로 진상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이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흠집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이 애처롭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의 논평이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작 이러려고 검찰 개혁, 괴물 공수처 설치, 법치 파괴에 목을 메었던 건가? 왜 사람들은 뻔히 드러난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